선생님들을 위한 거 내용 쭉 읊어드릴 건데, 사실 초수생 선생님들도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쭉 있어 가지고 오신 김에 듣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반가워요 선생님들. 자, 그럼 우리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아인명 합격 설명회를 꼼꼼히 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초수생들을 위한 자료로 만들었던 거를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다시 들어간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 쌤들, 특히 초수 선생님들을 위한 전략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으로는, 그다음 타겟은 이제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이 1년 안에 반드시 빠르게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율율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방문각 유아임용 전임 강사로 일하고 있고, 직전에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8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3세, 4세, 5세에 골고루 맡아가지고 담임교사를 했었습니다. 부장교사도 잠깐 했었는데 담임교사로서 근무를 많이 했고요. 제 저서는 누리자 자유 유아교직 논술, 이걸로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교사 시절에 이 책을 우리 코로나로 재택하면서 좀 시간이 널널해져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조금 입소문을 타면서 우리 쌤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고 도움이 됐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방문각에서 여차저차 이렇게 좀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론반, 그리고 중간에 단권화반, 요약반, 암기반으로 입성을 하게 됐고요. 요 유단자라는 암기반은 우리 쌤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제가 오픈하자마자 쌤들이 효과가 너무 좋았다 해가지고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조금 더 홍보가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를 또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은, 2015학년도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쌤들이랑 똑같이 유아임용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초수 재학생 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초수 재학생 4학년 때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립유치원 교사가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잠깐 퇴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일, 메가스터디 이런 데서 잠깐 근무도 하고 그다음 방문각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뭐 공부하시다가 회사 생활도 좀 궁금해요, 아니면은 뭐 공립유치원 교사 생활, 강사 생활 궁금해요 하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고요. 또 합격을 위해서는 좀 합격 전략 위주로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이제 초수 합격을 했고 재학생 시절에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쌤들에게 더 확실하게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자, 그리기. 저는 일단 유자쌤이라는 필명으로, 제 본명은 아니고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립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만화들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얼른 합격하셔가지고 공립유치원 가셔서 이런 시간 될 때 아이들을 위한 자료라든지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면서 재밌는 공립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요? 공립유치원 교사는 어떤 점이 좋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또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됐고, 여기다가 이제 링크만 해서 전달해서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각으로 와서 강사까지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제 즐거웠던 공립유치원 교사 시절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한번 싹 밀었어요. 여기서는 우리 좀 선배 언니 같은 공립유치원 교사의 모습을 많이 담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 블로그랑 좀 통일을 하면서 우리 쌤들에게 오로지 합격만을 위한 자료들을 여기 블로그랑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는 한번 밀었고, 블로그는 현재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 뭐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붙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실수는 뭐가 있는지, 누군가가 좋은 길, 바른 길, 그러니까 효율적인 길을 걸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있죠. 근데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금 어려웠던 길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도 똑같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빨리 합격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했던 그 시행착오의 시간들을 나는 조금 최소한으로 겪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관점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제가 강의 중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거고, 우리 쌤들도 그런 점들을 계속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순서는 유아인명 시험 개요, 그리고 1차 대비, 2차 대비, 학년별 학습 전략, 여긴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들의 조건, 그리고 질의응답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시험 대비 방법까지는 초소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봐주시면 너무 좋을 내용들이고요. 여기 뒷부분에서는 초소생들도 당연히 보시면 좋지만, 이를 병행하시거나 재수를 하시거나 혹은 뭐 2번, 3번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좀 잘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면은 좋은 부분이에요. 자, 우리 일단 초수쌤들은 유아인명 시험을 나도 한번 볼까? 좀 어렵다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그게 기간이 짧던 길던, 그러니까 길어져서 문제지 어차피 어쨌든 합격은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인명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면 되는 시험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시험을 치르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제 1년이죠. 1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 노하우들로 쭉 풀어드릴 거고요. 유아인명 시험 개요는요, 시험 제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등급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초수생들은 무조건 일단 한국사부터 대비를 해서 따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서 뭐 시험 직전에 따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좀 시간이 낭비되고 집중이 분산되겠죠. 그러므로 미리 그냥 빨리 따놓고 그 다음에 마음 편하게 유아 임용에다가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모집 분야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관심 있는 거 보려고 하는 거 유치원 교사에 해당이 될 거고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요, 졸업을 해서요, 2027년 2월에 자격증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가능하다. 해당 학년도 2월 이내 취득 예정자. 그래서 일단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을 거고, 저는 지금 4학년인데 이제 내년에 졸업해요. 그런데 내년 시험 응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즉 2027학년도 시험은요, 2027년 3월 달부터 근무할 교사를 뽑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2027년 2월에만 졸업 자격증 취득이 된다면은 응시도 가능하고 합격도 가능하고 바로 그렇게 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해에 이렇게 15년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14년도까지 공부를 하고 15학년도부터 바로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1교시는 교직 논술이고 60분이고 2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20점 받을 수 있는지도 볼 거고, 그리고 교육과정 A, B는요, 이렇게 2가지 서술형 시험 40점, 40점, 70분, 70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교직 논술보다는 우리 교육과정에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교직 논술이 올해는 사실 조금 까다롭게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방향성은 뭐냐면은 17, 18, 19점대를 조금 유지해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만 조금 까다로웠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교사로서의 가치관, 철학, 자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문장을 좀 깔끔하게 한두 문장으로 쓸 수 있다면은 17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교육과정 A랑 교육과정 B고요. 8문항인데 40점이에요. 그럼 한 문항에 몇 점일까요? 40을 8로 나누면은 한 문항에 5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문항에 5점짜리가 8개, 총 16개가 나오네 하는 거를 알 수 있고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면은 또 그 5점짜리 한 문항이 어떻게 쪼개지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우리가 서술할 때 다들 어려워하시는 그 구간이에요. 그니까 나 쓰라고 하는 걸 다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채점이 안 됐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들이 교육과정 A랑 B다. 여기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2차 면접시험 부분만 살짝 보면요. 1일차에는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안 쓰는 지역이 있고 안 쓰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이란 뭐냐?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들에 대한
계획안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일 계획안, 주간 계획안, 활동 계획안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조금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1일 교육 계획안, 활동 계획안 정도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뒤에 2차 면접 시험은 사실상 우리가 1 차를 잘 끝내고 나면은 기본 실력이 쌓여서 여기서는 내가 몸으로 하는 연습, 말로 하는 연습만 충분히 해 주시면은 어려울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교직적성 심층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즉답이 있고 구상이 있어요. 즉답은 뭐냐면요. 즉시 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김 교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 3 가지를 답하세요."라고 말하면은 내가 그걸 사전에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펼친 상태에서 쭉 읽고 "즉답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배려입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쭉 답변해 나가는 거고요. 구상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성을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상 시간을 제공하는 문제여서 구상형 같은 경우는 논술처럼 문제를 주고 나한테 그거를 개요도 쓸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럼 내가 개요도를 쫙 쓴 다음에 요 개요도를 고대로 보고 "구상형 문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평가자와 내 문제에 적혀진 구상형 답안을 이렇게 보면서 답변하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4학년 때 아니죠. 1 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매일 하셨을 그 모의 수업이 가장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요. 그날, 그날 그 해, 그 해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어느 해에는 이야기 나누기 나오고 동극 나오기도 하고 올해는 동시짓기와 동시감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짓기, 동시감상 요런 거 현장에서 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21 개의 유형을 제가 샘플로 쫙 드릴 거고 시나리오랑 수업 계획안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쫙 연습하고 직강생 선생님들의 사례 발표 보면서 나의 실천적 지식을 쌓아나가는 거로 보시면은 되겠어요. "저 면접 너무 떨려요." 하시는 분들은요. 1차 시험 잘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 잘 보시는 거 너무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1차 시험 너무 잘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 차는 내가 진짜 대비하는 만큼 내가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쪼끔 기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2차 대비반 때 전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1차 지필 시험 여기에만 가장 진하게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거기에서도 교육과정 A랑 B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럼 교육과정 A, B 합쳐서 80 점이고 교직론술 20점 받아 가지고 총 100 점인데 그럼 이 100점 중에 몇 점을 받아야 합격을 하느냐라는 걸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2026 학년도 대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작년 11 월에 보신 선생님들이었고요. 요거 합격선 뒤에 제시를 해 드릴 건데 자 지원 인원이 지금 5,000 명대를 5,000 에서 6,000 명대를 쪼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요거랑 비슷하게 앞으로도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이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유아 교육 임용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뭐 유부통합이니 뭐니 하다 보니까 이 지원 인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티오가 쪼끔 늘고 있어요. 티오란 뭐냐면은 그 모집 인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613명 뽑겠다 올해는. 355명 뽑겠다. 279명 뽑겠다. 요렇게 공고를 하는 게 TO 모집 인원에 해당이 되는데 TO는 그래도 좀 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이 시기에 대비하신 선생님들이요 사실은 어 이쯤에 합격해서 나가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징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613 명이 뽑으니까 그래서 1차 합격선이 얼만데 요거를 좀 봐 주셔야 돼요. 일단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83 점, 76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71.69 평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지가 않다.'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작년이었고 이게 올해였죠. 올해 만약에 저 서울 쓰고 싶어요. 일단 임용고시는요. 국가적으로 한 번에 싹 뽑는 게 아니라 서울 올 사람, 경기 올 사람, 대전 올 사람 요렇게 해서 뽑아요.
그래서 서울 44명이네.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 응시해 봐야겠다. 근데 내 점수 1차 점수가 73점 이상이었다 하면 나는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4명에서 절반을 한 번 더 더해서 44 더하기 22명 해가지고 66명이 1차 선발이 됩니다. 그럼 여기 1차 선발한 66명이서요. 다시 2차 시험을 보고 그 결과 점수를 합산하고 나누어 가지고 최종 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이 인기 제일 많으니까 73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 TO가 적죠. TO가 적으면 이렇게 합격선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뽑은 지역들 요렇게 선발 인원이 좀 넉넉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체 지역이 아닌 곳 이런 곳들은 점수가 그렇게 확 높지는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지역을 어디 쓸지는 내가 그때 공부한 어떤 사이즈를 보거나 아니면 내 삶의 태도나 어떤 철학 '아 나는 이 지역에서 꼭 살아야 돼.'라는 거에 근거해 가지고 응시해 주시면 되고요. 눈치 싸움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나중 가서 생각하셔도 될 문제니까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점수가 낮으니까 이 시험 쉬운 시험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73점, 74점 맞기에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 100점 맞을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아, 임용, 교육, 전공 서적 다 볼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시면요. 합격하실 확률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과정 80점, 70점 이상이면 그니까 교육과정에서 65점 아까 그 80 문항 있었잖아요. 80 문항에서 한 60 문항 정도 20개를 다 틀려도 우리가 합격하는 이 커트라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잘 세우셔야 하는 게 나올 문제, 중요한 문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걔네를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딱 1년 안에 합격을 합니다. 우리 쌤들이 종종 성격상 이제 다 봐야 해요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다 보면 너무 좋은데요. 다 보면은 1년 안에 끝내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2년, 3년으로 늘리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이제 전략입니다. 교직논술 18점, 19점, 20점 정도 맞아 주실 거고 그리고 교육과정 80점에서 60에서 65점 이상 받으시면은 '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 쏙 들어간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꼭 해야 하는 내용도 적지 않아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같이 봐 드릴게요. 자 우리 교직 논술은 살짝 스킵을 한번 해 보고 우리 교육과정 A랑 B에서 한 문항에 5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그런데요. 이 5점이 진짜 한 문항 그러니까 하나 맞추면 5점, 하나 틀리면 5점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여기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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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요렇게 1번, 2번, 1번, 2번 그리고 3번 요렇게 보통 5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은 틀렸어요,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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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요 하면 몇 점이에요? 4점이다. 요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문제 맞추면은 1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막 뭐랑 뭐를 쓰세요라고 하더라도 요 하나의 구간이 각각 1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부분 점수 0.5점, 0.3점은 없고요. 그냥 여기가 1점이냐 0점이냐 요렇게 판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이 채점돼서 전부 전체 점수를 합산시켜서 내 점수를 받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6번인데 얘가 5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6번을 다 틀리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쉬운 거. 그리고 여기다가 쉬운 거 어려운 거를 골고루 섞어 주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맞추면 1점, 요거 두 개 합쳐서 1점, 2점, 3점, 4점, 5점 요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까 60에서 65점 받기로 했으니까 20개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만 틀리면 완전 합격선이고 그리고 여기서 더 잘하면 한 10개 정도만 틀리면은
뭐 거의 2차 때 이제 구르고 오지만 않으면 합격하는 점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만점 방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 "나 만점 방지 문제 다 맞출 거야." 하면서 짜잘짜잘짜잘한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수험 생활 2년 3년 길어져요. 물론 2년 3년 해서 합격하기만 하면 사실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수험 생활 너무 길게 늘리지 않는 걸로 하고요. 출제 형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기로 하고요. 1차 시험 공부 방법 쫙 봐 주실 건데 우리 올해 나온 논술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논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논술에서 제일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1200자 막 1500자의 분량을 내가 60분 안에 써야 한다니.'라는 게 제일 스트레스이실 건데 사실은 얘를 하나하나 다 쪼개고 나면은 쪼개고 나면은 황교사 1 번, 2 번, 3번 요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가요 1 번, 2 번, 3 번이에요. 그래서 1 번이 3 점, 2 번이 6 점, 3 번이 6 점이다. 그럼 아까 5 점짜리 뭐 있었어요? 서술형 문제 하나 있었잖아요. 걔네가 그냥 합천인 구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녹화본은 영상 저장해 드려요.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니까 우리 내용까지 지금 다 하면은 뭐 2 시간, 3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구조만 보세요, 형태만. "황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역할 3가지에 대해 논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배점표 딱 보니까요. 교육과정 운영 시 수행한 교사의 역할 3가지래요. 근데 3 점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교사의 역할 1번 역할 이거요, 2번 역할 이거요, 3번 역할 이거요. 3 개를 잘 말했으면 이 사람에게 3 점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3개 중에 2 개는 맞는데 1 개는 틀려요. 그러면은 2 점을 주겠죠. 고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여 관찰에 장점 1 개, 단점 1개 쓰래요. 그리고 어떤 방안에 대해 2 개를 논하래요. 딱 보니까 장점, 단점 2 점이래요. 장점 1 점, 단점 1 점인 거죠. 합쳐서 2 점인 거예요. 그리고 유아와 부모 대상 활용 방안 2 가지씩 4 가지래요. 그러면은 우리 유아 2 개, 부모 2 개, 합쳐서 4 개를 써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눈치채 주실 수 있을 거고 이 가짓수 안 빠지게 잘 써 주시면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논술에서는 핀트를 쪼끔 잘 못 맞추시면은 점수가 이제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쌤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논술 강의를 더 열심히 들을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개론, 유아교육 강론 우리가 이론반 1 월부터 6 월까지 유아독존반에서 진행되는 그 유아교육 관련 이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 있는 게 핀트가 안 나가게 논술 작성하는 방법이니까요. 논술 점수가 혹시 좀 어려워요 하시더라도 논술 강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논술 강의에서는 서술 작성 연습, 분석 연습, 개요도 작성 연습만 해 주시는 거고 핀트를 맞추는 연습은 이론반에서 책을 꼼꼼히 읽고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교육과정 A랑 B 있었죠? 요거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말했어요. 이 교육과정 A랑 B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요거를 좀 꼼꼼하게 보실 거예요. 내용은 같이 당연히 안 보고 형태만 볼 건데요. 자, 교육과정 A가 2 교시고 지금 70 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A의 1번 문제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문제를 우리가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 쓰세요. 2019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성 강조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거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놀이자료 측면에서 정서적 측면에서 지원한 거 쓰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내가 놀이가 확장된 놀이자료 측면, 정서적 지원 측면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 나름의 나만의 아이디어를 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시험이에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긴 답이 있는 거죠. 그럼 답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세트 문제예요. 얘랑 관련이 된 문제일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초수생들은 아직 책을 안 봐 가지고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제 한두 번만 보셔도 알아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여기서 찾으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파트에서도 내가 이 책에 근거해서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답을 작성해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이 현장 지원 자료 안내문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수준의 고시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시된 문장이에요. 얘들아 나 고시한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고시를 해줘요. 얘들아 유치원 교육과정 다음부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육부 장관 땡땡 했으면요. 이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운영해라라는 가이드를 준 거죠. 교수학습은 이렇게 해야 되고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쫙 줘요. 그럼 얘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있는데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양한 뭐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이런 거 보면 우리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 나라에서 교사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해설서를 만듭니다. 고시문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 고시문을요. 우리가 유아 중심으로 하세요 했어요. 근데 교사들이 유아 중심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설서에 사례도 넣었고 그리고 문장으로 좀 길게 써줬어요. 선생님 요거 보세요 하고 해설서를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놀이라는 거가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놀이 중심이니까. 그래서 놀이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놀이를 실행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같이 2개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 이 해설서고요. 이 해설서 문제는 매년 뭐 한 최소 5개에서 많게 10개까지 나오니까요. 얘는 달달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저 개강 전에 뭘 공부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죠? 자, 해설서 하시면 됩니다. 해설서. 해설서 안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된 요거 있죠? 가나다라 붙은 거. 교수학습 이거 이런 것들을 다 달달달달 읽고 외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강 전에 요거 해오시면 너무 좋고요. 이거 어차피 앞으로 1년 동안 하실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자, 여기 안에 교수학습 평가, 목적, 성격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 쌤들이 늘 이제 혹시 선배 교사나 누가 있었다면은 뭐 그 신이사 예자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고, 신이사 예자의 그 고시문을 외워야 돼라고 말하는데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의사소통만 좀 가져왔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의사소통만 가져왔고 여기 있죠. 내용 범주 듣기와 말하기를 유아들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경험하게 해야 되냐면은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도록 경험해야 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는 거 경험해야 하고 또 바른 태도로 말하는 거 경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쫙쫙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토탈 59개입니다. 그래서 이 59개는요.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싹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첫 번째 내용, 누리과정 해설서라고 불리우는 고시문이 포함된 해설서에 해당이 되고 이거 달달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교육과정 1번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다쌤 2번, 3번, 4번에는 뭐가 나와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유형을 한번 가볍게 나눠 봤는데요. 자, 일단 누리과정 문제 나와요. 누리과정 문제 요거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앞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사례의 김 교사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무엇에 근거하여 지도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이 가나드라마와 사 중에서 제일 적절한 거 찾아가지고 이 내용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을 지원했다라고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누리과정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외워서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는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요, 이론형 문제가 있고 현장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형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학자에 근거하여 쓰시오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형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처럼 어떻게 뭐 이렇게 우리 민수가 밥을 안 먹는데요. 편식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우리 민수 어떻게 지도해요? 이런 거예요. 이건 학자에 근거한 건 아니죠. 물론 어떤 학자가 뭐 관련돼서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사로서 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현장형 문제 나오고요. 현장형 문제 작년 그러니까 2026학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거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론형 문제, 현장형 문제를 둘 다 무조건 다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통합형 문제예요. 뭐냐면은
현장에 적합하게 말로 써야 되는데 그 근거를 이론에 학자의 근거에서 쓰라고 하거든요. 이거 뒤에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놀이과정 문제 올해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성 운영에 반영해서 뭘 지원했는지 쓰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고시문 이 해설서에 나왔던 그 편성 운영 파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내용 인출해서 암기했던 거 떠올려가지고 찾아 나가야 하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요. 잘못 실행하고 있는 거를 찾으래요. 근데 잘못 실행하고 있는 교사를 보니까 어떤 해설서에서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언어로 잘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격에 근거해서라는 거는 그 해설서에서 성격이란 파트가 있었잖아. 거기에서 이제 잘못 이해한 교사 뭐야, 누구야, 왜 잘못 이해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서술 스타일만 잘 잡으면 어렵지 않게 풀이하실 수 있고요. 자, 이론형 문제입니다. 이론형 문제가 뭐냐? 학자에 근거하여 쓰시오예요. 그래가지고 콜버그의 이론에 근거하여 파트 내 사회적 놀이 유형이라는 이 연구 이론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 매슬로우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 사례에 어떤 거를 써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례가 되게 단순하게 나와요. 그럼 나는 이 콜버그의 이론만 잘 이해를 했고 잘 외워놨으면은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트 내 사회적 놀이 유형 뭐 있어요. 그러면 가장 비사회적인 건 놀이를 안 하고 혼자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B가 비참여 행동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대비를 시켜드릴 건지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 이론형 문제는 사실 유자쌤이랑 하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양이 많아서 양을 커버하는 게 제일 어렵고 자 파트 내 사회적 놀이 유형 하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유아독존이랑 유단자에서 파비방 단병 연협, 파비방 단병 연협 그냥 외울 거예요. 파비방 단병 연협, 파비방 단병 연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청킹하고 계속 이 두 문자 이제 따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비방을 당하면 속상하겠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병이 생겨요. 우리 연합하고 협동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를 붙여드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병이 들고 막 비방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비방 단병 연협이고 파튼이 나오면 무조건 비방 단병 연협을 내가 떠올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키워드가 뭔지도 알아야겠죠.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저랑 1년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냥 줄줄 나와요. 그리고 파트는 이제 중요한 학자였어서 저랑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리신 쌤들은 없을 거고 요런 식으로 대비를 한다. 유아독존과 유단자에서 두 문자 암기하고 유키드 테스트에서 말풍선 가려졌어. 유키드 테스트에서 저랑 빈출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해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걱정 없다. 대신에 양이 많아서 내가 좀 시간을 써주셔야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드리는 과제를 달성은 해주셔야 돼요. 앞에 유단자 자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고 여기 유단자 교재가 있을 거예요. 쫙 있으면 여기다가 제가 파비방 단병 연협 이렇게 드려요. 그럼 저랑 수업하면서 여기를 그냥 계속 인출하는 거 연습할 거고요. 제가 퀴즈를 내겠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협력하며 하는 놀이는 뭘까요? 하면은 짜자자자작 생각해서 협동놀이요 하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겁니다. 유아독존하고 유단자에서 계속 이루어질 거고 좀 반복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드리는 유키드 테스트가 있어요. 유키드 테스트에서도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직강쌤들은 저랑 6시부터 7시까지 유키드 테스트 작성하고 저한테 제출하고 가실 거고요. 우리 인강쌤들은 그 프린트 스스로 하셔가지고 채워 나가신 다음에 블럭 처리해서 저 과제 인증방을 만들 거라서 그 과제 인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형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공부량이 많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예시로는 이런 것들도 이론형이에요.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에 근거하여 어떤 특징 그리고 주의점을 쓰래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응용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 하면은 수용성 파악하기 그리고 문제 소유자 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외워서 인출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교육 유형 한 가지 쓰시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글자 따서 다 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 쇼츠 보셨으면은 아실 수 있는데 면참참 워토소가 해 가지고 면담, 참여 수업, 참관 수업, 워크숍 해 가지고 쫙 외운 거 있어요. 고런 식으로 암기 문제는 그냥 두 문자 따서 다 커버할 수 있게 같이 나갈 거예요. 이론반에서 개념 이해하고요. 유퀴즈 테스트로 서술까지도 잡을 거고요. 요단자에서 키워드 암기할 거고 요레카에서 요 내용 적용, 응용, 오 개념 찾을 겁니다. 아,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때 이제 제가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키워드를 암기를 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자신감이 진짜 왕창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잘 인출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7-8 월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5-6 월에 저랑 같이 유단자를 하면서 인출이 막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7-8 월에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를 인출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 개념을 완벽히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키워드를 인출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그 개념을 좀 빨리 떠올려서 남들은 70분 동안 막 10분 남겨 놓고 문제풀이하는 시간에 나는 70분 동안 막 20분, 25분 남겨 놓고 문제풀이 할 거야라는 마음가짐으로 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워드 암기 자체는 하반기에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빨리 인출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 키워드 암기로 하면은 얘들아 파트 내 무슨 놀이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다 인출하면 어렵지만 내가 공부를 반복할 때 파트, 파비방, 단변, 연역 하면은 내가 그 안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인출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 속도 높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암기 들어가는 거고 앞에서 내가 키워드 암기했다고 내가 이 개념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론반에서 유퀴즈 테스트로 통해서 유퀴즈에다가 서술형으로 줄줄줄줄 적을 수 있는가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이 개념 이해를 했구나. 이 개념 이해 못 했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같이 봐 드릴 거고요. 암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론형 문제 요런 것들도 빈도사건 표지법도 조문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표, 행평, 시사라는 커다란 어떤 이제 관찰법 안에서 사건 표지법에는 무슨 사건 표지법, 빈도사건 표지법 이렇게 있어요 해 가지고 외울 거고요. 이론형 문제는 저랑 같이 하실 때는 두 문자 따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저 쌤들이 이제 "저 임용을 몇 번을 했는데 드디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저 덕분에 합격했어요."라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현장형 문제가 쪼끔 까다로운 지점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쉬운 지점은 좀 쉬워요. 현장형 뭐냐면은 현장 교사로서 '이 사람 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비만 원인을 한 가지를 찾아서 쓰고 지도 방안을 쓰래요. 그럼 비만 원인 요런 것들 우리가 여기 보이듯이 영식, 편식, 비만 해 가지고 제가 아까 앞글자를 다 따 드렸지만 이 지도 방안을 쓰시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응용을 해 주셔야겠죠, 현장감을 통해서. 그래서 고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그래서 작년보다 좀 줄글을 넣었어요. 그래서 현장 교사로서 좀 답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없어도 '내가 요 정도 고려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답변할 수 있는 줄글을 좀 많이 넣었고요. 이론은 가급적 표로 제시를 해서 좀 깔끔하게 가독성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형과 통합형. 위에는 현장형이에요. 유계 대처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해야 할 내용 요거 좀 현장형이죠. 그러나 현장형이지만 우리가 이론반에서 사실은 같이 한 번씩 쫙 봤어요. 왜냐면 얘가 그 교사를 위한 뭐 안전교육 자료 고런 거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봤던 내용이라서 이제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고 현장형은 이렇게 미리 읽어봄으로써 대비할 수 있고 혹은 몇 가지 내가 외웠던 키워드들 중에서 인출해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뒤에는 통합형인데요. 통합형이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이론도 알아야 되고 그니까 이론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어떤 걸 외우기도 해야 되고 심지어 걔를 또 응용하고 적용까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동 권리 쓰시오 이거는 쉬웠는데 아동 권리 협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라. 근데 그 이유를 써라 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아동 권리 협약의 원칙을 유자쌤 수업 듣는 사람들은 이거 못 떠올리는 사람 없어요. 최존비생이에요. 그래서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 존중의 원칙, 그리고 뭐 비차별의 원칙, 생존, 보호 발달의 원칙 이건 다 인출하세요. 근데 여기서 찾아서 이유까지 쓰는 거
여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문해력을 길러서 좀 해결 가능하고요. 그치만 제가 또 파이널 모의고사 때 요거에 근거한 법을 한번 알려드렸어 가지고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괜찮았을 것 같고, 요런 것들은 자 뒤에서 제가 좀 언급드릴, 우리 재수쌤이나 좀 쌤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을 뒤에서 언급드릴 메타 인지를 기르거나 좀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 뒤에서 제시를 해 드릴게요. 여기도 찰스 워즈의 관점에 근거하여, 그리고 매니머 와이즈만에 근거하여 뭘 쓰래요. 그럼 우리가 매니머 와이즈만 분석적, 경험적,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이런 키워드 외우는 거 저랑 같이 유단자 하시면, 유아독존 하시면 어려울 일 없어요. 그런데 걔를 여기 사례에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서 답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통합형은 난이도가 굉장히 크게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고 어떤 문제는 또 보너스처럼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 이론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찰스 워즈 계산문 다 알아요. 매니와 와이즈만 매분경 다 알아요. 인출 다 돼요. 저 이게 많은 거예요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사회적 시간이란 게, 문화적 시간이란 게 도대체 뭐지라고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일단 유레카랑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봐드리고, 유아독존부터 좀 잡아가려고 합니다.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 옥개념들을 같이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누리과정 문제 있었어요. 이거 잘 외우면 되고요. 이론형 문제 잘 외우면 됩니다. 현장형 문제, 현장 감각 있으면 사실 너무 좋죠. 없다면 유아독존에 있는 줄글 형태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답변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서 걔네를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한다로 보시면 됩니다. 이 현장형 문제 커버하는 거는 문풀반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유키드 테스트에서 제가 잡아야 할 게 있으면 잡아가고 넘어갈 겁니다. 통합형 문제는 이론 플러스 현장이라서 이론에 대한 문제, 여기서 앞에서 이론형 문제는 우리가 그 파비방, 단병, 연협 이런 거 외웠으면은 무조건 맞출 수 있지만, 통합형 문제는 내가 파비방, 단병, 연협을 알았어도 문제를 못 맞출 수 있으니까 걔네를 현장에 적용할 때 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뒷부분에 우리 합격 전략, 공부 방법 그쪽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게 될 거고요. 교직논술 60분, 2, 3교시 아까 봤던 거 있죠? 교직논술을 우리 막 거의 1200자 한 페이지에 다 쓰는 거였고요. 교육과정 A랑 B는 총 16문제였습니다. 근데 한 문항에 5점이지만 그 한 문항은 5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각각 1점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의 커트라인은 우리가 작년 기준 한 70에서 73 정도였고, 그 재작년도 그 언저리죠. 그래서 전략을 잘 짜자. 100점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위주로 안 틀리게, 내가 아는 거 안 틀리자 라고 공부를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 이제 불안하실 텐데 제가 자주 회상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시험 과목은요. 여기는 논술은 전 영역인데 사실은 좀 자주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교사, 부모, 놀이 요런 부분들, 개론과 관련된 부분 많이 나오고요. 교육과정 A랑 B는 총의사 신예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그리고 신체운동 건강,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예가 들어갔다고? 예자가 들어갔다고? 여기가 통합에 대해서 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예술을 표현하는 것, 혹은 막 미술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있는 자연 탐구, 과학적, 수학적 원리 파악하는 것,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걸 예고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총론에 해당되는 거는 교육과정 개론하고 그 운영 파트에서 합쳐서 총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짜잔. 여기가 잘리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자쌤 책 같이 보시면요. 유아독존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지 않게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두꺼워졌고요.
여기 안에는 총론 그리고 유아교육 개론에 해당이 됩니다. 유아교육 개론에 가장 해당이 되고 사상발달복지, 놀이부모, 교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법 들어가고요. 그리고 법, 오케이.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그래서 시험에서 봐야 하는 그런 법들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지 파트가 조금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때 아동복지법이랑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고, 이때 법을 제가 늘 나중에 9월에서 10월에 보세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법을 다 알려드려도 나 이거 다 외울 거야 하면서 1, 2월에 달달달달 외우시면 안 되고요. 걔는 일단 스킵 넘겨두실 건데 어떤 식으로 알아야 되냐면은, 아, 법에 출제가 된다면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다 넣어드렸어요. 영역별 기출문제 안에 여기에 법도 들어가서 법이 나오면은 이렇게 빈칸이 뚫려집니다 하고, 기출에 나온 법은 요 정도입니다. 요거 먼저 보고 가세요 하는 것들을 보고 그 다음 법 과감하게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전체적인 내용들 먼저 이해랑 암기 위주로 잡아가세요. 그런 다음에 법은 또 나오게 된다면 또 그 해마다 좀 개정되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시면은 절대 좋지가 않아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내가 여유가 된다 하면은 그 나왔던 법 위주로, 그거의 주변 개념들 위주로 잡고 가셔야 하는 거 전략적으로 필요하고요. 1, 2월에 절대 법 달달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총론, 개론, 사상발달복지, 놀이부모, 교사 하고서 영역별 기출문제 저랑 같이 풀이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그 책에 기출 번호를, 연도를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쌤들이 기출이라든지 문제풀이로 자꾸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기출이란 거는 어떤 방향, 가이드라인, 내가 가야 할 하나의 빛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를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개념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나왔는데 거기 기출문제에 대인관계지능 무슨 지능이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다음번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때는 대인관계지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체운동 건강지능을 묻거나 언어적 지능을 묻는 문제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한 거기서 유형이 13년도에서부터 15년도, 갑자기 20년도, 23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23년도 유형하고 13년도 유형이 달라지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찝어드릴 건데 그거를 파악을 하시면,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한다는 거는 다른 문제도 이 형태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 대비할 때는 이런 형태로 좀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또 계속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운영 파트, 그리고 의사소통 파트고요. 자, 여기에 해설서가 들어갑니다. 유아교육과정.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해설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연결된 해설서를 이때 같이 공부하고 가실 겁니다. 관련된 문제, 기출문제 다 풀이하실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 파트 들어갈 거고, 사회관계랑 신체운동, 예술경험, 자연탐구 들어갑니다. 각각의 그 영역별 5개 영역에 대한 고시문들은 여기 하반기에 이렇게 여기서 같이 연결된 거랑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뜬금으로 가지 않고요. 연결된 개념 가능한 같이 붙여서 배우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기억에 잘 남아요. 좀 길어지는데, 자, 우리 공부 방법론. 자, 유아독도 4개월 동안 갈 겁니다. 이때 이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암기 당연히 할 거고요. 그리고 백지 쓰기를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백지 쓰기가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저는 싫어해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유키드 테스트만 하시면 되는데, 유키드 테스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제가 쌤들한테 이 정도 해야지 하면서 막 드렸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좀 헤매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뚫어드린 부분만 먼저 잡고 가시는 걸로. 여기는 키워드가 뚫려 있네. 그럼 이거 키워드 정도만 알고 넘어가자. 여기는 서술형 쓰는 거를 뚫어 놓으셨네. 그럼 이건 서술을 무조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공부 방향 확실하게 제대로 잡고 가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유단자 유레카, 이때가 좀 빡세겠지만 막상 선생님들 앞에서 공부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면
이 7, 8월에 암기반하고 문풀반 병행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문풀반도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릴 거지만 꼼꼼꼼꼼하게 본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쫙 푼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는 거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암기반이든 문제풀이반이든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메타인지가 필요해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몰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9월, 10월에는 시험 보기 전에 전 영역을 다 훑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전 영역 중에서 확실하게 아는 부분 있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부분들은 제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확실하게 알아. 이 문제 맞출 수 있어. 내가 모르는 부분은 여기야. 그럼 나는 시험 가기 전에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잡고 갈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는 너무 어렵죠. 당연히 상반기 1 월에서 5 월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7, 8월에 7-8 월에 '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몰라.'를 계속 구분하셔야 되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모르는 걸 발견했어.'라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문제풀이 유레카 문제풀이반 때는 제가 채점만 들어갈 거고요. 첨삭은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채점하면서 이제 저 혼자 첨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첨삭을 해서 우리 쌤들한테 개별 첨삭지를 주지는 않지만 첨삭이 필요한 문장을 다 찾아서 첨삭표 형태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 이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다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런 것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때는요. 개별 첨삭 들어가고요. 어 인강생 첨삭해 드려요. 직강생 첨삭해 드려요. 그리고 단과 수강생인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단과랑 연팩은 이제 우리 둘 중에 이제 차이 없고 2차 수강하는 그 우선권 정도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랑 뭐 개별 지도 정도 될 것 같고. 2차 시험 준비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1, 2, 3학년 학습 전략에서 쫙 넘기고 4학년 학습 전략 당연히 어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 인강쌤들은 유단자 암기반, 유레카 문풀반 여기 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실 거고 재학생 선생님들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뭔가를 병행하거나 육아 중인 선생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여기 7, 8월이 밀릴 수 있는데 밀려도 그냥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모의고사는 6회죠. 6일이면 풀어요. 정말로. 저를 믿으시고 밀려도 자꾸자꾸 건너뛰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그냥 좀 빠른 호흡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레카 유단자 9월까지 늘어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아예 9월까지로 마음 먹고서 이때 쭉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일병행해요, 육아병행해요 하면서 이제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월 놓쳤어요. 그러면 '아 어떡하지? 우왕좌왕 우단자부터 해야 되나? 유단자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충분히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양이 제가 또 양을 엄청 많지 않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중요도를 다 구분해 드릴 거거든요. 참고 박스는 몇 번이고요. 확인 박스는 몇 번이고요. 번호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기출 표시돼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알려 드려요. 그래서 강의 늦어져도 밀려도 '그냥 따라잡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쭉 따라오시고 대신 복습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복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병행 쌤들 뭐 혹은 다른 거 병행하시는 쌤들, 초수쌤들 밀렸을 때 복습할 때 기출 위주로 기출 위주로 거기 제가 표시된 거 위주로 번호 넣은 거 위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진짜로 우리 쌤들이 놓치셔도 빨리 돌아와 가지고 이어나가시면 괜찮아요. 밀리셔도 돼요. 저도 재학생 초습 때 진짜 2달짜리를 1달 만에 빠바바박 듣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가져가면은 아까 우리 73, 75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은 내용들 뭐냐면은 뒤에서 좀 중복되긴 하는데요. 4학년 그러니까 우리 초수생들이 있으실 건데 재학생 초수생들이 있으실 건데 초수생들은 포기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실습 때는 어차피 공부 못 해요. 이때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런 계획 짜지 마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일정 있는 선생님들 있죠. 예를 들면은 막 내가 뭐 몇 월에는 무슨 일정이 있어 가지고 꼭 뭘 해야 돼요. 그럼 그때 그거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걔를 그냥 통 날리고 걔를 제외한
체계적인 계획을 짜주시면 되고요. 실습 때, 그러니까 실습 때 실습에 집중.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일 현장에 가서는 현장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촘촘하게 잘 쓰는 걸로 해주시고, 영상 커리큘럼 강의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어머 하세요, 어머 하세요 하는데 쌤들이 아 이거 바쁘니까 하면서 휙 넘기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공부할 때 목차를 제가 쓰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막 두문자를 인출하고 두문자를 옆에다 꼭 기록을 해놓고 쓰세요 이런 거 해요. 근데 아 뭐 자잘자잘한 거니까 하면서 넘기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거는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는 1년 안에 사실 진짜 이제 빡세게 하면은 6개월 안에도 다 따라올 수 있는 분량 정도로 구성을 했으니까 할 수 있어요. 자, 올해 한번 해봐야지 X 절대 초소 선생님들은 이 마음만 없애셔도 합격까지 굉장히 빠른 길로 갑니다. 올해 작정하고 한다. 이렇게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격하실 거고요. 실습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정이 있었어요. 그거 이후에 그냥 바로 내가 놓친 지점부터 다시 진입하셔가지고 강의 수강하고 복습하시는 걸로 대신 복습하실 때 일병했거나 뭐 대학 다니셨거나 뭐 바빴죠. 그러면은 기출 위주로 제가 표시해드린 그 체크 위주로 그리고 참고 같은 건 좀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1년 잘 따라오실 수 있는 쌤들은 당연히 고득점을 위해서 꼼꼼하게 다 봐주셔야 되고 공부 선언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좀 배려받으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누리과정 그 이제 공립 현장에서 가시는 선생님들께는 저 임용고시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다 같이 응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우리 7, 8월, 9, 10월 막 이때 가잖아요. 그럼 이때 가면은 막 그때는 이제 신이론들이 조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요때 8, 9, 10, 11월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냥 하시던 거 하면 합격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 안 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요. 물론 3, 4년 동안 그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잡아서는 합격을 1년 만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전공 서적 저도 엄청 많아요. 근데 걔를 다 넣지 않아요, 저는. 왜냐면요. 다 넣으면은 1년 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중요도 표시를 잘 해드리면은 제가 전달을 해드리면은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도 표시를 막 다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납득시켜 가면서 하는 시간을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합격한다, 확실하다라고 느껴지는 걸 넣고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 우리 쌤들 같은 경우 작년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뭐 초수 재학생인데 플러스 7점 넘게 나오시고 삼수시였는데 병행하신 분도 합격생 나오시고 그리고 다른 일 병행하셨는데 합격하신 분 나오고 초수 재학생 합격생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공부를 해야 1년 안에 합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유자쌤이 말해준 것 중에서도 이거부터 보세요, 다음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하는 게 있을 건데 이제 제 커리를 샀으면은 여기는 그래도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메모 감사해요, 다현쌤. 이제 다 했어. 질문하고 가세요. 여기부터는 합격의 필수 조건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재수 혹은, 그러니까 재수라기보다는 번번이 잘 안 되시거나 혹은 그 일병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 이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빠르게 가져봅시다. 다현쌤부터 얘기하고 가세요. 질의응답. 우리가 1년을 딱 공부만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잠깐 탈주하고 이런 시간이 오겠지만 잘 해내시면은 됩니다, 쌤들. 이 유아임용은 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조금 짧게 줄이자. 기출하실 때, 기출 잡아주실 때 사상하는 날 바로 사상 기출을 하는데 그 다음 주 놀이할 때 사상 기출하는지 아니면 5주 끝나고 몰아서 기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풀어볼 시간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좀 늘어질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그 주에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유퀴드 테스트는 좀 더 촘촘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1 주에 사상을 배우고 2 주에 유퀴드 테스트 사상을 풀어볼 거예요. 그치만 기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좀 같이 들어가고요. 점심시간이랑 오후 시간 살짝 활용해 가지고 좀 가급적이라도 간단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잠금화면 2027 학년도 데뷔 거 만들어 주실 의향이 있나요? 너무 좋아요. 인강생 유저 쿼리 달력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인강생이라고 하니까 그 평일에는 또 강의가 다음 날 올라오고 주말에는 다다음 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일정으로 올려 드리고 우리 인강생 쌤들은 '아 이제 한 하루 이틀 뒤에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초수면 논술 포함으로 듣는 게 좋을까요? 대입 시절 논술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논술의 베이스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입 논술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완전 공감. 그래서 사실 저는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고 논술 강의를 좀 듣기는 했지만 논술 강의를 저는 안 들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제 수강생들 중에 대입 논술을 한 글이 티가 나요. 예를 들면은 1200자 정도로 쓰면 좋은데 그리고 거기 있는 키워드를 좀 활용해서 쓰면 좋은데 정말 대입 논술처럼 더 어렵게 쓰는 거예요. 대입 논술에서는 똑같은 문장 반복되면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세련되지 못한 글이잖아요. 근데 교직 논술에서는 내가 세련된 글을 썼다고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채점자를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얘가 또 직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점수가 좀 높지 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초반 정도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저는 논술 진짜 부담 없어요 하시면은 누리자 자유 교직 논술 있죠. 그거 책 가지고 독학하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논술 강의를 대입논술 하셨고 자신감 있으시다 하면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누리자 자유 유아교직 논술 그거 책 보고 모범 답안 꼭 확인해서 내 거랑 비교하기. 왜냐면은 내가 대입 논술을 했기 때문에 나의 글이 더 풍성하고 풍부하고 더 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답지랑 비교해서 찾아내시면은 됩니다. 유작쌤은 동시짓기 어떻게 연습 문제로 내셨어요? 아 2차 보셨군요. 동시짓기 그니까요. 저도 그거 심화 유형 대비하면서 '아 동시짓기 이런 거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동시짓기가 사실 현장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유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활동이라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 차를 제가 진짜 동시짓기를 연습 문제로 드린 거랑 너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가을 동시 짓기 그리고 그 지은 동시로 감상하시오까지 냈는데 2차 시험 문제에 겨울 동시 짓기 그걸로 감상하시오. 진짜 그래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 쌤들 진짜 잘 받겠다.' 이러면서 한 명이 진짜 역대급으로 수업 잘하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진짜 '휴 이야기 나누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차라리 동시 짓기가 나은 것 같아요. 논술 기초 인강으로 무슨 요일 올라올 예정인가요? 논술 기초는 인강으로 제가 화요일 날 촬영을 하니까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 정도 올라올 것 같아요. 상반기 독학하고 하반기 문풀 모고 따라와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상반기 독학하실 때 늘어지지 않게 잘해서 문풀하고 모고 때 만나요, 선생님. 재학생 초수라 시간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재학생 초수 진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저도 재학생 초수했죠. 그리고 맨날 쌤들이 저한테 "아 쌤 유저쌤 이화여대 나왔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화여대 나와도 재수 샘수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그리고 이화여대 안 나와도 지방에서 대학 나와도 재학생 초수 합격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많으세요. 그래 가지고 쌤들 진짜 완전 할 수 있다. 뭐냐면은 약간 재학생 초수의 가장 그 맹점은 '아 나는 그냥 시험 삼아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벗어나시기만 하셔도
진짜 합격까지 쫙 갑니다. 나 올해 무조건 붙을 거야 라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또 중간에 이제 자만하지 않고 2027년도 잘 부탁드려요. 부엉이쌤 자주 만나요 우리. 2월까지 사립유치원 정단임 병행, 유아독조는 인강, 7월부터 노량진 와서 직강 들으려고 합니다. 초수지만 함께할 생각이 든든합니다. 초수 잘 오셨어요. 초수 합격 삽가능입니다. 감자쌤 3월부터 인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필 결제해놓고 앞부분 몰아서 들어도 충분할까요? 당연하죠. 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9월까지 가도 된다고. 그리고 그 앞부분 강의는 사실상 진짜 제가 장담컨대 한 달 만에 2달치 들을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2달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딱딱 맞추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 한 주당 5주니까 한 주당 7개씩 7개에서 6개 정도 해서 나만 보이네. 6개에서 한 35개 정도 한 강좌당 35개 해서 부담 없이 짤 예정이고, 그 안에서도 막 진짜 짜잘짜잘한 내용이 많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설명을 들어가려고 주수를 늘린 거라서 그 몰아듣는데 완전 부담 없으실 거고, 그리고 특히 상반기에는 강의를 들으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진짜 다 옮겨 적고 받아 적고 막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해를 잘 되게 하는 비계 설정, 잘 되게 하는 그냥 어떤 약간 도움다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적으시면은 나중에 내가 답을 쓸 때 또 제 말을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뭐냐면 책에 있는 말로 써야 돼요. 교재에 있는 말로, 학자의 언어로, 학문적인 용어로.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용어를 선생님한테 드리고 답을 쓸 땐 이렇게 쓰세요 하는 식으로 그 교재에 넣어드리는 거고, 제가 설명하는 거는 학문적인 용어 너무 어렵죠. 이거는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걸 의미해요. 이건 현실에서 이러이러한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모를 막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그냥 쭉 받아들이시고, 나중에 또 모르는 거 생기면 카페에다가 질문하시면 되니까 이제 스킵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학자의 용어, 학자의 언어, 교재의 언어를 내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강 몰아듣기 완전 가능입니다. 뒤에 한번 쫙 가볼까요, 그러면은? 그리고 쌤들 어차피 인강을 하시면요, 인강 밀릴 수밖에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막 엄청 듣기 싫다 이런 순간이 오실 텐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대충 듣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충 듣자. 1.6배속. 내가 지금 약속 나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출근하고 와서 그냥 내가 다 들을 필요 없이 그냥 나 이거 딱 60분짜리 1.8배속으로 한 번만 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슬렁슬렁 대충 빨리빨리 하세요. 따로 단권화 자료 만들지 않고 기본서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단권화 자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답노트 완전 싫어하고요. 단권화 자료 만들기 싫어해요. 그래서 오답노트의 목적, 단권화 자료 만들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단권화 자료를 만들다 보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요약을 하게 되고 내가 이해한 문장이 써지기도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시간 투자하면 시간 투자 너무 많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본 가진 자료를 단권화 자료로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유아독조는 총 4권이고 유단자는 총 2권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단자에다가 단권화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혹시 또 재수하시거나 기본 자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아독존에다가 먼저 여기다 단권화를 막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7, 8월 정도가 되면, 9월 정도가 되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거는 내가 안 봐도 알겠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덕성 발달 단계 착한 소녀 지향, 이게 뭔지 알잖아요.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함이야. 이런 거 내가 줄줄 나오죠. 그런 것들은 내가 또 굳이 막 이렇게 여러 권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4권짜리를 2권 유단자로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 부분, 좀 더 봐야 될 부분만 여기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시험 직전까지 쭉 가시면 돼요.
보통 유단자 2개로 단권화자료 많이 가져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기 2권은 그냥 제가 드린 그 유단자만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 내가 더 찾아본 것, 여기 안에 있던 내용 중에 좀 어려웠던 거 요렇게 합치시면 돼요. 근데 우리들의 목적은 기본서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단권화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쌤들 우리 뒷부분 쫙 이어서 짧아가지고 이 부분 들어갈게요. 여기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일병행하는 선생님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은 부분인데, 자, 합격의 필수 조건 문장력, 암기력, 성인지 능력입니다. 요거 3개 정도는 확실하게 무조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력.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문장을 끊어가면서 다시 읽을 때요, 내용이 한눈에 이해되도록 필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필기의 목적은 뭐냐면은 유자쌤이 말하는 거를 좀 다 잘 적겠어가 아니라 내가 다시 읽을 때 맨 처음 읽었을 때는 1분 걸렸지만 다시 읽을 때는 한 40초 걸리게끔 만드는 작업이 내 필기 작업인 거예요. 강의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근데 한눈에 이해되도록 어떻게 하지? 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장을 끊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간 내 위치 지각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다듬어 드리지 못하는 게 학자의 언어고 그 교재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옮겨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원래 이제 옮겨 적을 때는 내가 유자쌤 막 맘대로 변형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아 자신과 대상물의 관계,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처음에는요, 유아 자신과 대상물의 관계에 유아 자신, 대상물, 사물, 다른 사물 막 이렇게 하나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한번 이렇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자신과 대상물 간의 관계, 그리고 사물과 다른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요런 식으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한번 끊기, 얘랑 얘 연결해 놓기, 얘랑 얘 연결해 놓기. 그럼 나중에 내가 유아랑 대상물이랑 사물이랑 다른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이구나 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끊어가면서 내가 다음에 읽을 때 내용이 한눈에 이해되도록 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란 뭐냐면은 이 유아가 치약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 공간 내 위치 지각이고, 그리고 사물과 다른 사물의 관계, 이 칫솔과 이 치약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도 공간 내 위치 지각이다. 이렇게 내가 한 번씩 끊어 놓으면은 이해가 훨씬 빨라요. 자, 그리고 구술보다는 서술로 작성하는 걸 연습합니다. 왜냐면 나의 서술된 문장과 교재 문장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쌤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충격받았던 건데 이제 제 강의는 아니었는데 이제 과거에 강의를 들었을 때 강사님이 하는 거를 다 그대로 적으셨대요.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그 강사님이 했던 말로 썼대요. 왜냐면 강사님이 하는 말은 이해가 잘 되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이고 그건 사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 때 여기에 있는 거 막 치약과 칫솔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라고 공간 내 위치 지각을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아 자신과 자신 대상물의 관계에 사물과 다른 사물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이다라고 써야 내가 답 처리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재의 문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가 서술로 할 때는 좀 사례 중심으로 가게 되고 좀 이렇게 명확한 문장의 형태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하반기 가면은 실력이 향상되셔 가지고 구술로 하셔도 이제 이러한 미스가 안 나지만 상반기에는 서술 작성으로 연습을 하시고 내 문장과 교재의 문장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문제 또 있을 수 있는데 서술 작성으로 했는데 서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미지도 알고 의미도 아는데 서술을 하려고 보니까 글자가 안 나와요 하시거든요. 그럴 때 저는 뭘 쓰려고 했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 문장이 이상해요. 제가 뭘 고쳐야 할까요? 하고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게 4-5개, 뭐 10개, 20개면 더 좋아요. 그래야 제가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선생님은
이 지점에서 어렵구나. 저 지점에서 어렵구나. 어떤 부분이 안 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아서 짚어드릴 수 있어요. 요런 부분들 우리 인강쌤들도 꼭 게시판 활용하셔 가지고 꼭 올려주세요. 요것만 잡으셔도 정말 하반기 문풀반 때 수월하게 갑니다. 문풀반 때 보통 7-8 월에 이 서술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땐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도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막 무슨 말을 의도로 말을 해도 '아 이게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하면서 헷갈리실 건데 이것들을 좀 상반기에 같이 잡읍시다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하면서 우리 서로 그 방법을 좀 잘 찾아 나갈 거예요. 자, 복습할 때 읽기로 이해를 맞췄다면 이후에는 인출할 때 명확한 문장으로 서술하기. 위에 2번이랑 비슷한 내용이고 읽기를 한 다음에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한 걸 그냥 휙 날리지 말고 내가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기. 그럼 이게 요약하는 효과가 있어서 단권화와도 같은 다 같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한 문장 서술하기 이런 것들도 내가 좀 어려운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개념 옆에다가 내가 나름 이 개념을 요약해서 서술하는 거 해보실 수 있어요. 요런 내용들은 강의 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암기력. 암기력은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암기 진짜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의단자 보고 나면은 저 암기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가셔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빈출은 어차피 유아 독점부터 계속 암기할 거고요. 이해를 통한 암기가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 너무 기본적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게 저 어디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시면 저한테 또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해랑 인출 반복된 후에 두 문자 암기. 요거는 인출 속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7-8 월에 한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단자는 요렇게. 교재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답태지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벌가복종 지향,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 착한 소년 소녀 지향 이렇게 해서 인출 연습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만 보고도 벌도착, 법사보 해서 인출하시는 거 가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상위인지 능력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상위인지 능력 인지에 대한 인지를 말을 하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합격까지 진짜 지름길을 쫙 갑니다. 이거는 목차 쓰기랑 두 문자 암기로 조금 더 활용 가능해요. 목차 쓰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맨날 목차 쓰기 하세요 하는데 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목차 쓰기 시키는 거 꼭 해주세요.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할 범위에 대한 목차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쌤들의 목차는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파트 4에서 챕터 1, 2가 있고 문학교육 이론 있고 아동문학 중심 감상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오늘 공부를 할 거다 하면은 이 파트 4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는 쫙 쓴 다음에 목차로 쫙 쓴 다음에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제목이라는 건 그것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제목은 뭐예요? 아동문학이잖아요. 그래서 문학, 유아들이랑 같이 어떤 그림책이나 동시 같은 문학 작품을 볼 때 내가 뭘 걱정하고 뭘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텍스트 중심 이론, 독자 중심 이론이 뭔지 알아야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암기하는 거 공부 방법 반복하다가 백지 쓰기, 구조화 자료 만들기로 복습. 여기는 저 백지 쓰기 안 좋아하니까 입킬 테스트 드릴게요 라고 했고 저 백지 쓰기 잘 맞는데요? 하시는 분들 무조건 백지 쓰기 가셔야 합니다. 효과 좋아요. 그리고 구조화 자료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구조화 아니고 조직화 자료 드릴 거예요. 목차 쓰기와 크게 다르잖아요. 조직화 자료 드릴 거고 유아독존 책 안에 맨 뒤다 맨 앞에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출판사랑 협의해서 이 조직화 자료를 계속 보면서 목차 쓰기 손가락이 아파요. 조직화 자료 보면서 여기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 부분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유아독존 교재는
죄송하지만 조금 늦어질 예정이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도 좀 안 나올 수 있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그 수강생들한테 전체 메일 아니고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일단 직강생 선생님들 경우 수업하실 때는 프린트 자료로 대체될 수가 있고요. 유아독존 구매는 정식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거라서 우리 누리자 책처럼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그리고 또 뭐 이제 학원 온라인에서 모두 구매 가능하세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구분하는 능력, 이거 너무 필수예요. 왜냐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우리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는 덜 보고 모르는 거 중심으로 봐야 이게 전체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부터 계속 백지 쓰기라든지 유퀴즈 테스트라든지 조직화 자료 만들기라든지 조직화 자료 살펴보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읽기하고 암기라는 방법으로 사실은 쭉 가셔도 되지만 비추드리는 이유는 공부 방법이 안 바뀌면 지겨워서 공부 지속성이 떨어져요. 제가 또 늘 강조드리는 거는 공부 지속성. 강의도 듣고 싶어야 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야 하고 그래서 유단자 같은 걸로 또 중간에 환기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계속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일병행 재수생 혹은 일병행 초수생도 마찬가지죠. 일병행 위한 합격 전략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체계적인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계획형이 아니어서 요새는 강제 계획형이지만 계획형이 아니어서 계획자를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이제 대학 생활 외에는 다 공부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계획이 좀 부족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을 동시에 하고 있거나 뭐 학교를 다녀야 되고 뭐 실습을 해야 되고 이래요. 그러면은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해요. 공부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시간, 없는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없을 때는 그냥 확 과감하게 내려놓고 머리 식힌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이동 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주말 이럴 때 쫙 짜놓고 이제 타임테이블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육아 중이라면은 내가 언제 손이 빌지 모르죠.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 내가 시간이 빌 때 해야 하는 공부를 리스트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 내가 시간이 생기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공부 이거, 두 번째로 공부해야 할 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결혼 준비라든지 개인 일정 있는 선생님들 있으실 거예요. 혹은 막 뭘 다른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상 소요 시간 확실히 확인하셔가지고 여기처럼 체계적인 그 타임테이블이 나오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공부 스케줄 활용하실 건데 하루에 이제 몇 시간 이상은 무조건 확보를 해주시고 이 시간 사실 높을수록 유리하고 높을수록 합격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순 공부 시간 그러니까 뭐 앉고 일어나고 책상 닦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최소 4시간 이상은 그래도 확보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 1년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거는 뭐 법도 아니고 답도 아니죠. 그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시간밖에 안 돼. 3시간밖에 안 돼. 그럼 안 될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주말에 좀 몰아갖고 6시간 하시고 8시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확보하는 거를 좀 채워 놔주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간 계획을 제공할 겁니다. 왜냐면은 일병행 수강하신 선생님들이 제 수강생 중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 단위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이제 뭘 해야 될지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이거 한 칸에 30분짜리예요. 그래서 저는 4시간으로 잡았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4시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 3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면 되죠. 20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아직 이제 완료 전이라서 비어있는 거고요. 나중에 다 채워서 드릴 거고 강의 복습 몇 쪽부터 몇 쪽 읽고 별표 처리해라. 이 별표 처리의 의미는 강의 중에 또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그래서 분량 나누고 이렇게 하고 또 분량 나누고 테스트하고 분량 나눠서 보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읽기도 그냥 읽기 아니고 읽기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주간 공부 계획을 드리면서 높아심
만약에 저 8시간 있어요 하시면은 당연히 8시간 공부하셔야겠죠. 이거 일병행 선생님들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난 8시간 가능하지만 나도 4시간만 할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가 8시간 돼요 하면 이거 제가 드리는 거에 2배를 딱 하시면 돼요. 2배. 그럼 당연히 합격 확률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일병행 하는 선생님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제가 짜 드릴 거고 이제 매주 4시간 기준으로 짤 거고 일병행 안 하는 올인 선생님들은 이거 2배로 하시고 그리고 저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 있는 칸, 블럭 위주로 이제 변경, 융통성 있게 하셔서 하면 되고요. 공부하실 때 이제 문장력은 사실 제가 유아독존하면서 다 끊어드릴 거잖아요. 선생님 이거 이 말이에요, 이거 저 말이에요 하고 말씀드릴 거고요. 암기력은 유단자 때, 유아독존 때 앞글자 다 따가지고 저랑 청킹하고 반복하고 외워보고 막 암기 힌트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힐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상위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는 제가 전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점이죠. 상위인지 능력은 그치만 무조건 키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리스트업을 했어요. 상위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뭐냐면요. 일단 무조건 목차 쓰기 이후 공부하세요. 아, 유저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도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냥 하세요. 왜냐? 이걸 해야 제가 뭔가를 해보세요 했을 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의도가 바로 읽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해봐야 돼요. 하다가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면서 아, 이게 그래서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음이 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아, 유저쌤이 하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이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다. 그리고 유단자 같은 경우도 아, 왜 암태지가 이렇게 생겼지? 했는데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효율적이구나라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무조건 목차 쓰기 하시고 공부하시고요. 그렇지만 내가 유아독존의 1부터 4까지 1에 한 권의 목차를 다 쓴다면 공부하실 필요 없고 내가 공부할 분량, 사상 공부하기로 했는데 사상에서 만약에 뭐 한 챕터 2만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사상, 챕터 2, 챕터 안에 있는 하위 목차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적은 다음 공부하시면 되고 목차를 제가 드리지만 걔를 보고 따라 적기보다는 내가 공부할 챕터를 잡았고 책을 넘겨가면서 그 목차를 찾으세요. 그래야 아, 이 목차 안에 이 내용이 있었네. 이 목차 안에 이 내용이 있었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상위인지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공부를 위한 읽기의 유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쫙 뽑아봤어요. 저 읽기만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공부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읽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강의 중에 중간중간 계속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단번에 말한다고 해서 다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강의 중에 예시랑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좀 같이 알려드릴 거고 일단은 이해하며 읽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별표하고 넘기세요. 이때 1번은 뭐냐면요. 공부지속성을 높여줘야 돼서 그래요. 내가 처음에는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막히는 거 천지예요.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게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막 쫙쫙쫙 보다가 이해가 되는 거랑 이해가 안 되는 거를 걸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내가 아까 좀 밑줄 긋듯이 기억, 니은 표시하든지 문장 끊든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냐 그냥 연필 정도로 별표를 치시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목표한 바 있죠. 자, 유저쌤 어떻게 1쪽부터 10쪽까지를 30분 만에 읽어요. 저 처음 봐가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별표 치시고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는 다음번에 해치우는 거예요. 걔 별표 왜 연필로 치냐면요. 나중에 지우개로 지우려고 그래요. 연필로 별표하셨다가 나중에 이해된 다음에 지울 거예요. 공부지 속성을 위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 별표하고 넘기십니다. 그 다음 생각하면서 읽어요. 제가 아까 여기 별표 처리 있죠? 이 별표 처리가 내가 아까 올라오고 넘겼던 별표 처리를 30분 동안 그 별표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스스로 해서 안 될 때는 당연히 게시판 쓰시는 거고 챗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내 전공서적 있는 거 더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별표 처리해 주시는 거고 여기도 30분 잡아드렸죠? 이거 이상 넘어가면 그냥 멈추시고 다음 챕터로 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이때 30분 다 안 쓸 거거든요. 결국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때 이어서 별표 처리하면 되고 한 방에 다 끝낼 거야 하면은요. 한 방에 다 끝낼 거야 해서 끝내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괜찮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다 비슷해요. 다 끝낼 거야. 안 되네. 하기 싫다. 그냥 하지 말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별표 처리하시고 넘기시고 시간 안 끝나는 거는 바로 유자쌤 카페에 올려주시고 책 읽어보고 챗GPT랑 상의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 챗GPT한테 물어볼 때는 걔가 말하는 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하셔야 되고 무슨 자료를 찾아줘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거 나중에 자세히. 자, 그다음에 생각하며 읽기. 자, 두 번째로는 내가 어느 정도 다 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의문으로 이 문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아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발달 특성에 맞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실. 발달 특성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발달 특성이 맞아야 돼? 발달 특성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문점을 좀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해결하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내세요. 이때 이 답이 진짜 답이고 진짜 답이 아니고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콜버그의 막 벌과 복종지야 피아제로 갈까? 피아제의 전도덕성 단계, 타율적 도덕성 단계, 자율적 도덕성 단계를 막 하면서 왜 전도덕성이라고 하지? 전도덕성? 아, 전이 풀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전이라는 뜻인 거구나. 도덕성이 없다는 뜻인 거구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내요. 그거는 진짜여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왜라는 거를 붙이라는 거고요. 반응하면 읽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독자 반응 이론이라는 데에서도 나타날 키워드인데요. 반응하면 읽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해요. 만일 이거라면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쭉쭉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동복지법을 공부를 하다가 아동의 정의는 몇 세부터 몇 세 이하를 아동이라고 하네? 그럼 유아의 정의는 뭐야? 이런 식으로 관련된 개념 같은 것들을 찾아내면서 옆에다가 메모 같은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정보처리 이론에서 다루겠지만 일단 또 간단하게 자, 필기하며 읽으십시오. 문장 괄호 슬래시 표시 명사 덧붙임 직관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처음에는 1분 걸렸던 거를 다음에는 60초, 다음에는 30초 안에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요. 영수는 철수와 사랑을 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김민지 씨는 오늘 밥을 먹었다. 이렇게 끊기는 거 있죠. 그러면요, 이 사랑은 핵심 명사잖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랑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이 책을 볼 때, 영수와 철수는 사랑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었다, 이거 먹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우리 먹만 봐도 중요한 거 알잖아요. 오늘 밥을 먹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명사 덧붙임이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전도덕성 단계인데 여기 한번 끊겨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덧붙여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볼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문장 괄호 슬래시로 표현해 줄 거예요. 아까처럼 주어가 긴 경우 있어요. 교사가 유아를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뭐뭐 할 때 뭐뭐 해야 하고 이래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 내가 다음번에 볼 때는 여기 주어 얘가 하다는 거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슬래시로 표시하는 거 우리 아까 그 치약 나온 짤에서 봤죠. 이 문장 구조 분석해서 쪼개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 필기하며 읽기 여기는 저랑 같이 유아독존 때 같이 할 거고요. 제가 하는 거 외에도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채워 나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검정 볼펜, 파란 볼펜 이거는 뭐냐면 필기하실 때 처음에는 연한 색깔로 좀 쓰세요. 연필로 쓰시고 검정색 쓰시고 파란색으로 쓰세요. 그래야 나중 가서 얘네가 나중 가면 다 이해가 돼요. 어차피 여러 번 보고 3번, 4번, 5번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되는 부분이 점점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늘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요. 단권화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단권화를 할 때의 핵심은 공부량이 내가 4권이었으면 2권으로 줄이고 1권으로 줄이고
10페이지로 줄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 그거 외의 부분들은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차피 나중 하면 다 이해가 될 거니까 강해 보이지 않게 작성을 하고 나중에 내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만 눈에 탁탁 들어오게 2페이지 보고 내가 옛날엔 2페이지를 볼 때요 30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면요 이 2페이지가요 5분 안에 다 읽혀요. 2분 안에 읽혀요. 근데 그때 형광펜 쳐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진짜 몇 초 안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인풋하면 읽기 필요합니다. 인풋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래 가지고 1번에서부터 4번의 과정을 이제 한 방에 쫙 거치면서 5번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몬테소리는 정자원 민준, 정자원 민준 우리 두 문자 따서 어차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인풋을 해요. 집어넣어요. 정 뭐더라? 정상화, 자동교육, 흡수정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막 인풋하세요. 근데 인풋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기억 안 나. 뭐지? 하면서 막 1분, 2분 지나가면 안 되고 안 나오네? 책 보고 정상화, 정상화, 정상화. 자동교육. 정상화, 자동교육. 다시 보고 정상화, 자동교육. 흡수정신. 요렇게 그냥 외우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자꾸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풋하는 시간으로 하면서 볼 건데 우리가 책이 4권인데 책이 지금 600페이지라고 알려주셨는데 600페이지를 다 정상화 이렇게 하면서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빈출, 기출 표시된 거, 다중지능 이론, 그리고 뭐 정상화 같은 그 몬테소리 핵심 키워드 아니면은 뭐 그 이제 프레벨 음물 막 이런 키워드 중요한 거 따드리는 거 위주로만 책을 읽으면서 1번에서부터 4번 하면서 5번 인풋을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아웃, 아웃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5번까지가 굉장히 많이 됐다. 내가 2회독, 3회독, 4회독, 막 5회독, 6회독이다 하면은 보면서 그냥 인아웃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수업할 때도 정상민주 자, 한 번씩 할게요. 정상화, 자동교육, 흡수정신, 민감기, 준비된 환경까지 이렇게 쭉 할 거예요. 그럼 이거 키워드 기억에 어차피 남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핵심 구간을 아웃풋을 해가시면서 읽는 겁니다. 마지막 요약하며 읽기. 일정 구간을요, 내가 한 챕터를 쫙 읽었어요. 그러면은 한 챕터는 다는 어렵죠. 근데 거기서 1번, 뭐 커다란 목차 1번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내가 포스트잇에 요약을 하면서 구간 마지막에 붙이는 거예요. 이 요약 자체는 이 요약된 걸 내가 다시 보려고 요약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상위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요 과정들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강의 중에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거고 공부 계획 설명하면서도 조금 자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출제 의도 파악하거나 혹은 뭐 논술 핀트 잡거나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채점, 첨삭, 직강, 인강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많이 물어봐 주시고 여기까지 밤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궁금한 거 채팅 주시고 저는 카페에서 들어왔던 질문 하나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모고 인강생도 첨삭해 주신다고 보았는데 인강생 수가 많아져도 첨삭을 해주시나요?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의 대학 동기이자 석사까지 맞추신 인재를 구해가지고 인강 첨삭을 같이 맞춰드릴 거고 어차피 그 채점과 첨삭 가이드라인은 제가 그 연구원 선생님한테 드리고 연구원 선생님께서 첨삭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인강은 단과 구매, 연필 구매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유자쌤 모의고사반을 들었고 양식에 맞게 시간 내에 잘 올려주셨으면 무조건 100%다 첨삭을 해드립니다. 초수면 논술을 3월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하시는데 낫습니다. 그래서 개론이 유아독존 1편 정도는 끝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막 교사론, 부모교육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단설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5세 교육과정 담임, 3세 방과 후 교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으세요. 다만 방과 후 교사의 경우 투 담임으로 인한 관계 스트레스. 보조교사라기보다는 방과 후라기보다는 투 담임이네요. 담당 업무가 비교적 적어 오전에 교무실에서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세 교육과정 담임과 3세 방과 후 교사. 3세 방과 후 교사면은 오후에 혼자 계시는 게 아닌가요, 선생님? 오후에 두 분이 계시나요? 저 같으면은 임용을 공부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임을 맡으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방과 후 교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세는 그 수업 준비가 비교적 그래도 약간 무난무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고 약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인 거에 반면에 5세는 좀 신경 써줘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졸업도 하고 졸업을 12월에 하니까 2차 대비도 있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5세 담임보다는 3세 방과후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담임교사의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5세라면은 유아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막 졸업식도 그렇고 생기부도 그렇고 신경 써줘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세 방과후 정도면은 그 돌봄 위주로 책 읽어주고 아이들 율동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수업 부담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전에, 그쵸. 3세 방과후 갑시다. 너무 좋아요. 맞아요. 5세가 또 학기 말에 또 너무 바쁘니까. 저 3세 진짜 저 초임 때랑 진짜 저경력일 때 했거든요. 지금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애들한테 좀 미안해요. 요새 애기들, 어린 애기들 반 한 일주일만 가고 싶은 마음. 일주일 선생님 하고 싶다. 일주일 선생님. 우리 쌤들 유자쌤 카페에 가입하셨나요? 어서 오세요. 잠깐. 이게 안 되네. 화면 공유를 하나 해드려. 사립 일병행 하려고 하시는데, 퇴근 시간을 일정하지 않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올빼미형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지만, 출근 전에 하시는 건 어떠세요? 출근 전에? 아예.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처럼? 왜냐면 그때는 아침 시간이 확실히 일어나기는 너무 힘든데, 일어나면 그 방해되는 요소가 없더라고요. 카톡 연락이라든지, 뭐 이제 막 담임하시면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께서 연락도 주실 거고, 또 이제 내 지인들도 막 연락을 할 건데, 오전에 새벽 시간에는 사실 그런 거로부터 굉장히 고요해질 수 있어서 뭐 미라클 모닝을 먼저 추천드리고, 근데 너무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인 공부 시간 확보. 그 원의 분위기를 잘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3번은 그냥 아싸리 야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뭐 2번에서 3번, 그리고 2번에서 3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가겠다로 마음을 먹으시면 어떨까요? 이때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좀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봐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일이 있어서 이날은 좀 가봐야 돼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무조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리고 이동 시간도 무조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유퀴드 자료 같은 거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테스트하시면 좋아요. 유퀴드가 왼쪽 키워드, 오른쪽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접기만 하면 사실 퀴즈가 돼요.
그래서 접은 상태로 서술낸 거 보고 키워드 떠올리고 혹은 키워드 보고 서술 한번 해 보고 요런 식으로 이동 시간에 '아 하루에 딱 2페이지만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됩니다. 일단 제일 추천은 아침 시간. 아예 퇴근하자마자 바로 주무시고 새벽 막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셔 가지고 한 2-3 시간 확실하게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고 어려우면 또 다른 방법 찾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질문을 리스트를 너무 잘 주셔 가지고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같이 안내를 드리는데요. 카페에 업로드된 글이고 유아독존 구매 언제 어디서 구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서점 그러니까 방문학원 온라인, 일반 서점, 온라인 서점 모두 구매 가능하고요. 정식 출판되는 교재입니다. 지금 마지막 작업 디자인 작업 맡겨 주시고 계시고 그 구매 가능한 일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저한테도 이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수강생 대상으로 메시지 전체적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정 패키지 구매한 후 기출 분석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을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영역별 기출 강의는 유아독존에 포함됩니다. 유아독존 안에 영역별로 공부하고 그 영역별 기출 풀이 바로바로 하실 거고요. 이 영역별 기출 강의에 해당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치만 영역별로 한번 풀어봤으면 연도별로도 풀어봐야 되죠. 근데 이 영역별로 풀이할 때는 제가 이 내용은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라는 것은 이 기출에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의미를 말해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용 중심으로 가고요.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이렇게 출제됐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출제될까요? 자 여기 보기 박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다음번에 출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출제 의도 파악, 함정 파악 같은 기출 분석,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를 드립니다. 이 연도별 기출 분석 강의는 작년에 촬영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올해 거랑 보완된 부분 지점들만 조금 수정해 가지고 강의로 드립니다. 첨삭 같은 경우는 유레카 문풀반에서는 직강생만 채점을 해 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제가 채점을 하면서 쌤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고쳐 쓰세요."라고는 안 해요. 개별 첨삭은 없어요. 그러나 채점을 하면서 저 혼자 첨삭을 하고 거기서 같이 나눠야 되는 내용들을 전체 공개를 해 드립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더라고요. 유사모 모고반, 인강생, 직강생 무관하게 모두 첨삭해 드립니다. 유자쌤의 모의고사를 하나만 수강했다라고 하더라도 인강생 첨삭을 해 드립니다. 이거는 저의 동기이자 교육대학원 이제 석사하신 우리 연구원 선생님께서 같이 도움을 주시기로 했고 당연히 채점 기준, 첨삭 기준은 일치합니다. 닉네임 써서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유사모 모의고사는 무조건 다 첨삭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제 연팩생인 선생님들은 유아독존에서 유키드 테스트 그리고 유레카 그리고 모고 전부 다 같은 이름 혹은 같은 닉네임으로 적어서 저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이 선생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비슷한 실수를 계속하시네.'라고 발견을 해서 '선생님 요런 지점에서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어서 요렇게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언급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혹은 5개념 잡는 거라든지 서술 방식 문제점 잡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아무래도 짧게 볼 때보다는 길게 볼 때가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고렇게 해 주시고 모의고사 문제는 일요일 날 업로드 해 드리고 강의는 월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 자, 논술 경우 직강생만 첨삭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논술 강의의 첨삭은 전체적으로 다 없고요. 모의고사에는 논술 첨삭이 포함돼요. 유자쌤과 사생결단 모의고사에서 이제 우리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1교시엔 논술, 2교시엔 교육과정 A, 3교시엔 교육과정 B 이렇게 응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직강생은 연팩이든 단과든 상관없이 직강생은 모두 1, 2, 3교시 논술, 서술 다 첨삭을 해 드리고요. 인강생 선생님은 논술 빼고 서술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첨삭을
해드립니다. 이 외에도 커리큘럼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게시판, 일단 우리 아직 업로드 등업 전이니까 여기 2027 자유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3학년 재학생 초수합격 목표로 유자쌤 상반기 이론 강의만 신청해 두었군요. 하반기부터는 독학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면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자, 우리 3학년 선생님은 상반기 이론 강의만 신청해 두셨고 하반기는 이론 강의를 복습하시려는 거군요. 너무 좋아요. 하반기에 실습이 있으셔서 문풀이나 모고를 못 하시는 거군요. 어차피 3학년이니까.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면 좋은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 유자쌤 1년 커리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당연히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암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전체적인 목차 안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잘 봐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 3학년 재학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도 같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교수님들께서 보통 출제위원이니까. 그래서 그 전공 서적이랑 이 서적을 좀 같이 이렇게 보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따다다다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편철하듯이 중요한 핵심 내용만 이렇게 묶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3학년 선생님이나 재학생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전공서적, 맥락이 존재하는 어떤 줄글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기와 여기가 학교 공부와 유자쌤과의 커리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얘를 합쳐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출 분석이랑 기출 풀이를 많이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재학생 선생님. 일요일에 모의고사가 올라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첨삭해 주나요? 제가 토일, 월, 3일 정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올라오면 일, 월, 화요일 밤 12시까지, 11시 59분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논술 미니모고도 첨삭은 없는 건가요? 첨삭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궁금하신 점을 아예 부담 없이 그냥 여기 2027 질문 게시판 있죠. 여기다가 첨삭 관련해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첨삭이 포함된 강의 같은 경우는 첨삭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개별 첨삭해드릴 거니까. 근데 첨삭이 없는 강의 같은 경우에서 내가 문장을 쓰는데 어떤 지점이 고민돼요 하시는 거는 여기 게시판에 자유롭게 많이 써주셔야 그 해당 부분만 딱딱 써주시면 됩니다. 강의 듣다 생기는 질문이나 서술 방식에 대한 궁금증 네이버 카페 맞아요 선생님. 2027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모의고사 개별 첨삭 시 제출도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모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여기는 제가 강의 질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체 대상으로 열어놨고 전체 공개 게시판이고 우리 쌤들 질문은 수강생 전용 게시판 2027 질문 게시판 여기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개강할 때 제가 힌트를 키워드 암기해드리거나 해야 되고 닉네임을 방문각 아이디 오는 실명으로 변경을 해서 등업 신청을 해주시면 아니지. 그쵸. 등업 게시판. 이 등업 방법은 제가 또 추후 안내를 드릴게요. 대신에 방문각 아이디 또는 실명으로만 해주시기. 그래서 제가 점검하고 우리 조교쌤들이랑 같이 등업을 해서 여기 안에서 활용하시는 걸로 할게요. 단가랑 연패 구분 없이 여기에서 쭉 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모의고사 개별 첨삭 시 제출은 좀 복잡해요. 제가 그 수강생 창을 보긴 했는데 저는 관련도 들어가지고 인강 나의 학습방에 아마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넣어주셨다. 나중에 여기 수강 중 강의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이제 게시판이 하나가 뜨는데
거기에다가 PDF 파일로 스캔해서 저장해 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저한테 그 파일이 보여요. 그거는 나중에 아마 안내를 해 주실 건데 제가 안내된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첨삭, 첨삭. 모의고사. 인강으로 듣다가 7, 8월에 직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인강 금액이 더 싸고 직강이 더 비싸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래서 직강으로 했다가 인강으로 하는 거는 안 된대요.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자, 직강에서 인강으로 변경은 가능. 왜냐면 가격이 더 저렴한 거가 인강이니까. 근데 인강에서 직강으로 변경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패키지 플러스 직강 뭐 이런 식으로 구매해 주시면 되세요. 어디 나왔죠? 제 앱실명. 맞아요. 가끔 저랑 동명이인 선생님들 만나요. 우리 박문각 선생님이 해준 거 있었는데. 작성 글보기. 인강으로 듣다가 7, 8월에 변경. 상반기 팩을 인강으로 하고 7, 8월 직강 구매하거나 혹은 직강 패키지로 구매하거나 직강 패키지로 구매해서 그